최초. 모두가 최초를 칭찬하지만 우리의 꿈은 최초에 머물지 않았다. 우리의 꿈이 있어요. 전 세계에 수출하는 꿈. 인도네시아와 터키에 이어 우리한테는 천운의 계기가 됐죠. 페루와 세네갈에까지 오대양 육제주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꿈을 꿨는데 세상의 모든 하늘로 당당히 웅비하는 우리의 공군 항공기 KT-1. 아프리카는 적은 비용으로 비행기를 살려고 하고 있고 그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 의심과 적의에 가득 찬 그런 눈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실패에서 배우며 피가 마르더라. 딸 시집 보낸 그 부모 마음이더라. 혼신을 다해 세계 시장을 개척한 주역들의 증언. 우리가 흘린 땀의 결실을 한국 기술자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국격이 상승됐다. KT-1 세계의 날개가 되어라. 페루, 세네갈 수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우리 첫 국산 공군 항공기 K2-1의 세계 시장 개척사. 오늘은 남미의 페루와 아프리카 세네갈 진출기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KT-1 개발과 수출 현장에서 땀 흘리신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T-1 개발을 이끄셨던 이대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KT-1의 비행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첫 시험 비행 조종사 이진호 중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1 조종사 이진호입니다. 시제기부터 수출형까지 KT-1 개발사와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손환익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시절부터 KT-1의 개발, 양산, 수출에 몸담아 오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배도환 팀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도환입니다. 이준호 중령님. 예. 방위산업에서 이제 수출이 가져오는 이익이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여러 가지 사례에서도 지금 이제 듣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국위 선양하는 것을 가장 이제 으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KT-1 수출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얼마나 드높이고 있는지는 직접 이제 현장에서 가보신 분들이 가장 이제 체감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준호 종교님은 어떤 일들이 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느끼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태극기 아래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페루에 관한 얘기로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페루에서도 역시 우리가 OECD 국가이고요. 예, 그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페루 방산에 희망을 준 사업이었었다라고 아주 자평하고 싶습니다. 당시 페루는 브라질산 EMB 312 투카노라는 비행기를 교체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군소국가들이 그렇듯이 페루 역시 남미 국가로서 그 소위 선진국들, 항공 선진국들의 갑질에 희생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를 만나서 새롭게 정화하고 발전하려는 그런 그 희망을 갖게 됐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계약 직후에 그 조종사 훈련 관련해 가지고 그 협의를 위해서 운영기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참 참담하더라고요. 예. 부행대대는 그 당시에는 못 갔고 저희 이제 훈련 관련된 그 정비 행가에 갔었는데 행가 안에 먼지가 뽀얗게 쌓이는 행가 안에 그 30여 대의 항공기가 주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부품 공급이 되지 않아서 지상 주기하고 있다. 이걸 이제 정비용어로 G-NORS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부품에 의해서 불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저를 만났던 정비 대대장이 아주 의심과 적의에 가득 찬 그런 눈으로
한국은 과연 부품 지원과 정비 지원을 제대로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초관심사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답을 하고 온 게 니네한테 KT1을 운영할 수 있는 ILS 체계를, 종합군수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겠다. 근데 사실은 종합군수지원 체계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 그러고 왔죠. 그랬던 것이 이제 사업이 이제 중간에 진행되고 나서 세만이라는 우리의 페루 공군 수리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래 거기를 통해 갖고 이제 본 그거는 눈빛과 속도가 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예. 그 우리 빨리빨리 문화의 전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사회를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수출 전략에서 정말 신의 한 수는 뭐냐면, 마찬가지 터키에서 경험도 했지만 현지 조립 정책을 썼습니다. 그 현지에서 조립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인도 그렇고 뭐 다 일천하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행가 있는 기존 행가를 보수를 해줬는데 말이 보수지 다시 짓는 겁니다. 거의 뼈대만 내놓고 나머지 다.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재조립 라인을 구축하고 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 KT1 프로젝트에 인볼브되어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눈빛과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 한국을 통해서 자국 항공산업 육성의 의지도 갖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출 이거 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는 진출, 대륙 진출, 교두보 이런 거 있잖아요. 페루가 사실은 남미 수출의 교두보를 자임합니다. 그래서 KT1을 가지고 칠레 에어쇼도 지네들이 다니고요. 옆에 뭐 있는 군사국가들 다니면서 KT1 가지고 이제 선전을 하죠. 자기 가서 에어쇼 함으로써 자국 공군의 능력을 과신하면서도 KT1을 선전함으로써, 그래야 이제 저희가 재조립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남미 쪽에 있는 수요가 생기면은 그쪽에서 해서 가격걸음 하니까 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 한 가지 징후를 보면은요, 세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둔하는 기간 동안에 거기 이제 가서 이제 페루에 가서 있는 동안에 현지 대통령이 세만을 7번 선수 방문을 하십니다. 7개 대통령이 수리창에 있는 일개 군의 수리창을 7번씩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이겠죠.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이제 주 페루 한국 대사님을 만나러 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KT1은 한페루 민간회거의 희망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게 주 페루 상주하는 일본인이 20만 정도 된답니다. 주 페루 있는 한국 사람은 1000명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페루에 아주 다방면의 다수의 업체들이 진출하고 있대요. 특히 이제 원양업, 참치 관련된 것, 정유, 자동차, 의류, 가전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근데 이제는 한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많은 면에서 일본한테 뒤져서 굉장히 좀 위축돼 있었는데 대사들 모이면서 아주 당당하게 우리 페루에 항공기 수출합니다. 페루는 남미 항공 수출의 교두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본인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그게 그래서 국격이 상승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뭐 그 사례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또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대월 박사님도 뭐 이렇게 해서 그 KT1 수출 과정에서 좀 국격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느끼신 지점이 좀 있을 텐데요. 예, 저는 인도네시아 경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하고 얼마 전까지 탐색 개발을 같이 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왜 우리하고 카운터 파트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냐 하면은 인도네시아 공군이 사실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한테 그 인도네시아에서 수송기까지 우리나라한테 수출했는데 그 기술 수준이 옛날에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에 항공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기술 개발을 계속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한테 이제 처지게 된 거죠. 그래서 KT1도 우리 KT1을 사가가지고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것 때문에 T50도 사다 썼잖아요.
이 KT1 때문에 사실 T50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KFX 이것도 KT1 때문에 KFX 연결돼가지고 탐색 개발 같이 했고 지금 현재는 카이에서 국제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체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그 탐색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네시아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료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것도 탐색 개발비의 20%. 그래서 그 우리보다 앞선 인도네시아도 우리한테 기술료를 주고 탐색 개발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가 한국인들의 한국 기술자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T50으로 연결됐고 KFX 연결됐고 다른 사업 있죠. 지금 뭐 인도네시아가 하는 방산업들이 많아요. 그런 거 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KT1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술 수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터키 수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KT1의 이 남미의 그 페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배두한 팀장님. 네. 일단 이제 페루라고 하면은 저희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굉장히 먼 국가로 좀 여겨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나라까지 어떻게 KT1을 수출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정말로 먼 나라죠. 며칠 전에도 우리 수출 담당 본부장이 36시간 동안 웅크리고 앉아서 이틀 동안이죠. 다 갔다 와서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길래 보고도 저희도 못 드리고 왔는데 이미 우리가 남미에 뚫기 위해서 카이가 남미를 뚫기 위해서 거의 15년 전이죠. 지금부터 15년 전 2003년도에 멕시코로도 한번 갔었고 저는 콜롬비아도 가고 했는데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미국이나 남미의 맹주가 브라질이니까 브라질의 스위프트 카노기를 선호하고 또 스위스의 PC9을 또 선호하고 있고 그런 게 좀 갈려 있어서 이 남미 쪽은 뚫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페루가 13년도에 계약은 됐지만 2010년도에 좋은 계기가 하나 있었죠. FTA 협력 MOU 체결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우리 국방부 간에 또 그 국방 협력 MOU도 맺게 됩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또 그 해에 두 번이나 제 기억에는 두 번이나 가르시아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그때는 가르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두 번이나 오셔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국방부가 정말로 참 잘 하신 것 같은데 A-37이라는 그 전투기를 아주 말끔하게 다시 도태하는 거를 깨끗하게 해서 무상 원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분위기가 올라갔고 또 운이 또 좋았던 게 사실은 뭐 페루는 수출하려고 하지도 않았 반신반의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11년도에 그 우말라 오얀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정말로 우리한테는 천운의 계기가 됐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소령 시절에 지참모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구축했던 걸로 알고 있고 한국 사랑에 이제 빠지게 되죠. 한국을 잘 알게 되게 되고 그 몇 년 지나서 한 5년인가 있다가 다시 또 우리나라의 국방부 무관으로 오게 됩니다. 페루의 국방부 무관으로 오시게 되는데 오시자마자 처음에 한국에 오니까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지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에 아이가 열이 나고 막 설사다 하고 이러니까 바로 이웃집 아주머니가 문 열고 나와서 차에 태워서 병원도 같이 모시고 가고 해서 이분이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렇게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이제 어쨌든 11년도에 계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참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배경이 됐던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도 이제 절충 교육이라는 게 이제 한 100% 또 있어요. 조건이 참 까다롭기도 하던데 그 절충 교육 중에 우리가 이제 현지 생산도 제한을 했고 또 비행기를
운영하게 되면 조종사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뮬레이터라는 걸 지상에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거죠. 지상에서 시뮬레이터를 우리 KT1 국가연하고 같이 개발한 게 있는데 그것도 기술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고 또 그 나라가 제일 또 가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무인기 시대지 않습니까? 무인기 카이가 이미 송골매를 국가연하고 개발한 게 있는데 무인기도 우리가 또 제안할 수 있었고 또 지금 또 페루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라의 그 세만이라는 공군의 수리창 그 회사가 지금 1000명이 일을 하는데 그전에는 형편이 없었단 말이죠. 우리 KT1이 가기 전에는 그 공장을 수백을 들여서 우리가 또 리모델링을 완전히 한국이 해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안서에 다 담겨가지고 제출하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FMS 제도가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직접 수출을 할 수가 국방 무기를 수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그때 뭐 규정과 법까지도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방위사업청 국가연 나서 가지고 법규를 개정하면서 코트라 그 민간 물자를 수출하는 코트라까지도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페루 정부와 우리나라의 정부 간에 먼저 계약을 맺고 우리 카이는 무기를 KT1을 생산해 수출하는 이런 3자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이 페루거든요. 그런 이제 배경이 상당히 있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예. 이야기 전반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나옵니다만은 운이 좋아서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각각의 행위자들이 굉장히 정성 들여서 곱게 이거 하나를 꿰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쓴 이런 것들이 지금 고스란히 지금 전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중령님, 네. 이제 항공기 수출에 관련돼서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요. 그 각각의 이 수입하는 국가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성능도 달라지고요. 네. 또 지원되는 어떤 재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정도도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특징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KT1을 페루에 수출했었을 때 또 그쪽에서 요청하는 바가 있었을 테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떤 특징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항공기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사용자 요구를 100%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더메이드라고 이렇게 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수출했던 거는 KT1을 훈련기로 수출해 왔죠. KT1T 터키의 경우도 KT1C라는 항공기가 무장 투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다 가지고 간 훈련기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페루는 근본적으로 경전투기입니다. 20대의 사업 중에 반반씩 훈련기 버전, 공격기 버전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비행기 자체가 무장 투발 능력이 가능한 비행기로 납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서 페루는 무장 관련된 거 기존에 이제 저희가 무장을 운영할 능력이 됐다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그 시험은 다 됐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쪽에서 말하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요구 조건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다시 그거에 집중하게 돼서요. 페루 프로젝트의 특징은 무장 능력을 어떻게 구비시켜주고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에 이제 개조 개발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개조 개발 부분은 앞에 계신 손아익 팀장님의 설계팀에서 장착력을 구비하기 위해서 구조라든가 비행역학 아니면 항공역학적인 요구 여러 가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아주 무지막지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적으로 무장기니까 무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칵핏도 개조하고 그렇게 됩니다. 비행시험 분야에서도 무장에 관한 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장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 달리든가 외부 장착물이죠. 첫 번째는 달 수 있느냐를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달 수 있느냐는 뭘로 입증이 되냐면요. 안전하게 떨굴 수 있느냐로 그거를 입증합니다. 그 항공기에 달려 있는 게 항공기에 달려 있을 때에는 이게 항공기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별개의 플라잉 날아다니는 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떨어진 다음에는 얘의 물성 특징이나 항공력 비력적 특성에 따라서 얘가 이제 거동을 하게 되죠. 제일 무서운 게 무장은
안전하게 떨어지지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폭탄을 떨어졌는데 내 폭탄이 내 비행기를 꼬리 날개를 쳐서 망가뜨린다든가 돌아오면서 동체를 쳐가지고 동강을 낸다든가 그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행시험에서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비행시험 입장에서 하는 거는 외부 장착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를 하죠. 이 비행기는 외부 장착물로 첫 번째 외부 연료통을 달고요. 폭탄 달고 그다음에 로켓 및 외부 장착용 기총을 답니다. 이 중에서 외부 연료통 및 로켓은 이미 우리의 그 KA1에서 이미 입증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분야가 있는데 이걸 왜 또 다시 하느냐. 전에는 그것만 했는데 얘가 같이 달면은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놈이 떨어지면서 얘를 칠지 얘가 하면서 얘를 칠지 같이 떨어졌을 때 혹시 여기서 폭발해도 비행기에 할지 그래서 시험을 다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전분리시험이라 그래서 안전분리시험은 지상에 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한해협에 보면은 그 중간에 해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러니까 이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합참, 해군본부 다 통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역을 인가받아서 가서 안전분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무장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장 장치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얘가 쏠 수 있느냐? 일단 쏘아져야 되고 그 쏘아진 게 가서 우리 타겟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무장시험은 일반 발사 시험과 그 다음에 정밀성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발사는 이제 장치해 놓고 얘가 나가면서 뒤에 여기 달려 있어서 기총을 쐈는데 기총 탄환의 분산도에 의해서 프로펠러를 친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로켓가 나가면서 내 어디를 치고 간다든가 그러면 자탄에 의해서 되니까요. 그런 거 일단 한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다 추가가 이제 클리어되면 해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밀성을 위해서 사표를 작성해 줘야 되거든요. 얼마 각도를 어떻게 쏘면 어디 가서 얼마나 범주에서 맞는다 하는 그 정밀도 그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페루 시험 비행의 특징은 일반 비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T1, KA1, 그 다음에 KT1C, KT1T를 통해서 이미 일반 비행하는 그 성능 및 비행 특성들은 이미 다 검증이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무장 장치를 공식적으로 여기 가지게 되는 항공이기 때문에 주로 그 무장에 집중해서 했다는 그런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장 투발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 페루에 수출했던 K2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KT-1은 기본 훈련기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비행수를 익히는 훈련용 항공기가 본래의 임무지만 수입하는 나라의 요구에 따라 무장을 갖추고 전투기로 운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무장은 기총이다. 기총은 공군 전투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운용됐던 기본 무장인데 전투기의 속도가 빨라지고 튼튼해지면서 더욱 화력이 강한 기관포로 대체된다. 역시 기본 무장이 속하는 항공폭탄은 투하 지점이 도착하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던지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출발했다. 이후 비행기 동체 하부에 폭탄 투하용 렉이 장비되어 조종사가 버튼으로 간단하게 투하할 수 있게 됐으며 폭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량이 진행돼 움직이는 목표물까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 폭탄으로 발전했다. 정밀 유도 폭탄과 함께 현대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항공 무기는 미사일이다. 미사일은 공격 목표물의 위치에 따라 공대공, 공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대공 미사일은 주로 레이더나 적외 선으로 목표물을 탐지하고 표적을 유도해 명중시킨다. 이에 비해 공대지 미사일은 흔히 순항 미사일이라 부르는데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도록 자체 엔진을 장착한 일종의 무인 비행기다. 이처럼 항공기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면 공격력은 강해지지만 당연히 무게가 늘어난다. 너무 많은 무장을 장착하면 기동력이 떨어져 제대로 된 전투기 성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무장을 선택할 때에는 전투기 엔진과 중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출 협상 과정에서 KT-1 훈련기에 무장 능력을 요구한 페루. 단순히 기체에 무장 장착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무장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장이 늘어나는 만큼 동체의 두께도 다시 조절해야 하고 컴퓨터와 연동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어야 하며 안전하게 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다양한 시험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무장을 갖춘 훈련기 수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 KT-1 개발팀에게 더욱 복잡하고 예민한 작업이 맡겨진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선 팀장님, 예. 이제 페루 수출기는 이제 무장형인 만큼요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도 굉장히 위험하고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근데 국가원이나 공군에 관련된 이미 뭐 무장을 뭐 개발하거나 이렇게 다뤄본 분들은 좀 익숙하겠지만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 이제 기업인이 들어가서 이 무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페루 수출기는 이제 무장 겸용인데 저희가 뭐 10대는 훈련기고 뭐 10대는 무장기지만 실제 20대가 다 무장 운용이 가능한 항공입니다. 근데 페루 그게 이제 무장은 결국 우리 외부 장착물 형태로 5개 하드 포인트 무장 장착대가 있습니다. KT-1 페루 수출기에는 거기다가 500파운드 폭탄하고 25파운드 연수용 폭탄 4발 장착하는 밤 캐리어가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무장인 그 기총하고 로켓 발사대에도 장착 조합을 좀 더 형상을 늘려서 무장기로서의 어떤 기능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장은 무장지역 컴퓨터에서 연동이 돼가지고 운용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로 무장 확보를 보면은 무장 확보는 이게 수출 사업이 저희 사기업의 어떤 사업이니까 원칙적으로 저희 회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가 그 허가를 받아갖고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무장을 판매하는 나라의 이해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 이제 공군에서 그 또 한편으로 뭐 소량을 구매를 하다 보니 시험용으로 저희가 가격도 높고 구매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공군에서 어떤 사전에 지원을 받고 뭐 저희가 나중에 사후로 갚아준다든가 이런 측면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확보된 무장을 또 보관하는데 이게 무장이 위험물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부분은 저희 회사가 옆에 있는 그 사천기지에서 지원을 받았고 또 그리고 교육은 운영하는 교육은 K1 공영통제기를 운영하는 그 원주기지에서 저희가 교육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사람들이 가서 받고 무장 투하하고 사격 정확도 시험은 항공기 이륙하는 기지 공역 당연히 공군 받고 사격장도 이런 3가지의 어떤 요소가 동시에 맞춰져야 됩니다. 동시에 3가지가 다 지원이 맞아줘야 뭐 한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공군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로 즉시에 시험을 완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또 업체에서도 물론 뭐 열심히도 하셨겠고 또 공군에서 같이 협조해 줬기 때문에 지금 했다는 말씀하시지만은 또 그걸 또 책임져서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상당한 또 책임감을 갖고 또 완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준호 중령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출하는 곳마다 가서 현지 조종사들 이제 교육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페루에 수출하는 KT-1은 이제 항공기에 무장이 장착이 된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 또 조종사들에게도 이걸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법을 또 가르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페루 조종사 교육은 다른 국가 수출 국가는 조금 다르게 네. 좀 어떤 특이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습니까? 이미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교육받을 때는 시스템 교육과 일반적인 운영 교육,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그런 지상 교육은 100% 시켜줘서 일단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끝나고 나서 그쪽 페루로 돌아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 그 운영 능력을 하기 위한 무장 발사 능력 시험 및 능력 구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들을 다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관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제2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카이에 저 말고 이제 또 남기은 수석이라고 그 한국 공군에 있을 때 F4 팬텀 조종사였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기종 중에서 F4 팬텀이 가장 많은 종류의 무장을 답니다. 예. 그리고 많이도 달고요. 그러니까 팬텀 조종사가 가면 제일 많이 쏴보죠. 거기를 수료한 사람이라서 하여튼 뭐 그 카이에 와 있지만 무장 계통이나 이런 거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군 전투조종사 할 땐 박사과정을 나오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제 무장 관련돼서는 전담을 하게 돼서 그분이 페루 가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다 가서 준비됐다 그래가지고 다 지상 교육을 했죠.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거기서 준비한 무장을 실제 달고 갈라 그랬더니 기존의 타입이 다른 겁니다. 근데 항공기는 외부 장착물에서 요만한 핀 하나만 달라도 다른 형상이 돼서 다른 비행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떨어지고 나서 얘가 올라오고 막 그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 서트 받지 않은 인가되지 않은 탄종이라든가 유형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자는. 개발자는 여러 가지 리뷰를 해서 개발 시험을 할 수 있죠. 근데 운영자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한국 실정법상 어쩔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동승해갖고 우리 이제 드라이런이라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항공기를 운영하는 거니까 가서 사역장 가가지고 그냥 폭탄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패턴 그리고 이때 누르고 이거 어떤 표지가 나고 이런 거는 저희 안 달고도 할 수 있는 장치가 우리 거에 돼 있으니까 그걸로 다 연습시키고 실제 무장은 니들끼리 해라가 돼가지고 이제 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뭐 하고 싶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안 해줬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건 뭐 안 되는 거고 우리 카이에서도 그건 뭐 니네 업체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데 누가 그거를 인가를 해주겠습니까? 위험한 건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대신 이제 걔네들이 그 페루 공군이 그 실무장 투하를 할 때는 이제 그쪽 일이지만 조종사가 거기 남아 있으면서 그 비행할 때까지 지상에서 대기하죠. 브리핑하고 뭐 조심해라 뭐 조심해. 그리고 라디오 모니터하면서 지금 어디가 있다. 다행히도 페루 공군 사격장이 기지로부터 12마일 떨어진 굉장히 근거리에 있어 라디오가 다 들립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기지 취급할 때 다 콜하니까 다 됐고 그래서 다 발사를 성공적으로 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남기훈 조종사의 말에 의하면 정말 피가 마르더라. 그 정말 누구 뭐 어디 딸 시집 보낸 그 부모 마음이더라. 그렇게 해서 비록 저희가 우리 실정법상 같이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그들은 우리의 실무장 운영 능력이 입증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갖추게 되고 현재 작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카이가 보여준 대한민국이 보여준 그러한 그 협조 이런 거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페루 교육의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49년 11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는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를 발족한다. 글자 그대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에 대한 서방 국가의 수출을 통제하는 체제. 공산권이 무너진 후에도 미국 중심의 수출 통제는 계속됐다. 1990년대 초반 걸프전 등을 통해 냉전 이후 새로운 위협 세력이 등장하자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는 미국의 주요 외교 안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적 수출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방산업체가 외국의 방산물자나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국무부 국방물자 수출통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군용물자 목록이다. 이 목록에 해당할 경우 상대가 우방국이라 해도 국무부의 심사를 거쳐 수출 승인, 즉 이해를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미 국무부의 통제는 국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KT-1의 인도네시아 수출에 제동을 건 것도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이었다. KT-1은 대한민국의 공군 항공기이지만
그 안에 장착된 총 89종의 미국산 부품의 수출 가능 여부는 미국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의 의지나 실력과 상관없이 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수출이 무산될 위기. 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은 치열하고 끈질긴 외교전뿐이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K2안의 수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네갈 수출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세네갈은 이제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이도울 박사님. 예. 그동안 이제 우리 국산 무기 체계를요, 아시아나 남미, 유럽으로 수출하는 과정들은 이제 좀 다뤄봤었는데요. 아프리카로 진출한 것은 무기 체계 수출에서 처음으로 KT1이 지금 진출을 좀 한 거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네갈 수출이 어떻게 성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아프리카는 적은 비용으로 비행기를 살려고 하고 있고 사실 돈이 없으니까 뭐 금융적으로 지원을 요구를 합니다. 정부에다가.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중간에서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무슨 업체가 그 중간 역할을 해서 정부 대 정부 기관으로서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마케팅할 수 있는 거는 세네갈이라는 그런 나라에 어떻게 그거를 그 소유가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그거를 아마 나름대로 그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가 뭐 중동 국가도 있고 그 옆에 많은 나라가 있고 또 경쟁 기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브라질 항공기도 있고 뭐 P39 스위스 필라투스 항공의 P39 그런 항공기도 있고 그걸 갖다 무장형으로 바꾼 것도 있어요. PC9M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위스에서는 이제 무장형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비행기도 있고 그런데 아마 다 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 우리 비행기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비행기가 경쟁력이 있다. 성능적으로도 우수하고 안전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가지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돈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한테는 상당히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거는 ADD의 어떤 공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 기관이 된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컸고 카이의 정보력, 마케팅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ADD가 경쟁력 있는 훈련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그 세네갈의 그 공군을 만족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게 우리가 아프리카에 첫 진출을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이준호 중령님. 네. 이제 세네갈의 K2안 수출이라는 것이 비록 뭐 대수는 좀 적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로 진출한다는 거에 굉장히 조금 의의를 좀 둘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세네갈 수출 사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어떤 의의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뭐 전체를 정리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세네갈 사업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건 뭐 굉장히 쉽겠다. 무장기 오케이. 우리가 기존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 페루에 됐으니까 페루 버전 그냥 바로 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기본 능력적으로는 그리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제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세네갈 사업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항공기의 장치나 부품 구매선에 다변화나 다각화의 그 중요성이 부각된 사업이 아닌가. 그 실제적으로는 그 해당 부품 단종된 게 있거든요.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단종뿐만 아니라 또 개선 또는 기타 이제 아프리카 정도 되면 이제 엠바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인식한 그런 비록 대수는 작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크게 보면은 그 우리의 꿈이 있어요. 전 세계에 수출하는 꿈을 그 실현하기 위해서 진일보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진출을 했죠. 그 진출했다는 의미는 아프리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변국들에서 그 낚싯밥 던지면 입질하듯이 요새 마케팅 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뭐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나라들의 이제 항공 산업이나 기술 수준이나 이런 항공력
그 수준 이런 거를 봐서 일단은 뭐 비행기를 판 거죠. 비행기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교리가 얼마나 출중하고 훌륭한가 하는 거는 이제 점차 알거든요. 예. 뭐 기회가 되면 다른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만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교리 발전 업무도 같이 되면 비행기가 가서 연계되는, 그러니까 KT1이 갔는데 다른 거랑 연계되고 이렇게 다 되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않나 그런 아쉬움까지도 느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3시간에 걸쳐서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KT1의 수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많은 이 전문가들이요, 한국 방위 산업의 발전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달려 있다고 이제 그 강조를 계속해 왔었었는데요. 더구나 이제 공군 항공기 수출은 대한민국 항공기 수출의 어떤 개척 지점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중요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쭉 담당해 오셨었던 그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노하우들 혹은 뭐 기억들, 교훈들 이런 부분들을 총 정리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노력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네 분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배도환 팀장께서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수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소득 수준에도 미치는 영향이 수출이 굉장히 큰데, 근데 항공산업은 전 세계 매출 규모로 보면 1,000조 원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5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0.5%, 전 세계의 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고 도전이다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락히드 마틴하고 그 카이 컨소시엄이 미국 수출에 고배를 마시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항공기를 제대로 수출하려고 하면 정부 주도로 하는 수출 컨트롤 타워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을 제대로 단종된 부품을 또 R&D 과제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만들어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수 시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공군에서 쓰지 않는 비행기는 다른 나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바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400조 중에 국방 예산이 한 40조 정도 되고 그중에 무기 획득비가 한 13, 14조밖에 안 되는데, 이 13, 14조 중에서도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력과 시기를 조금 조정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물량을 좀 늘려서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만들고 수출도 좀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해외 도입하는 기종들을 도입하는 어떤 항공기나 제품들을 이제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눈을 좀 돌려야 된다.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가야 된다. 미국도 우리가 T-50을 수출하려고 해보니 50% 이상은 미국 제품을 쓰게 이렇게 규정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절충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물량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좀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손원익 팀장께서. 예, 저는 아무래도 개발 분야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개발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 3가지 요소를 말씀하는데 성능, 비용, 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발에 필요한 거. 근데 우리 그 국내 무기체 개발 시에 그 수출 관련 요구도 그때 국제대 뭐 우리 한국군에서는 좀 필요가 없더라도 이제 수출하기 위한 어떤 요구도가 개발되어서 초창기에 반영이 되어서 수출이 된다면은 개발이 된다면은 수출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가 결국 수출이 된다면은 우리 군 운용 무기 체계의 어떤 후속 지원도 연속성이 있고 그 방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나 시설들 이런 부분이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저희는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엔 이준호 중령께서. 예,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연구개발, 생산, 양산, 배치 끝나서 이제 수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5대양 육제주에 태극기를 휘날리는 꿈을 꿨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과가 신화가 아니에요. 이게 여지까지 살펴봤듯이 현재 진행 영역으로 앞으로 지속될 국가적 과제이고요. 비법이나 행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각각의 요소에서 순전하게 우리가 흘린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출이 진행되는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기는 나열하기도 벅찹니다. 너무 많아서 5대양 6대도 곳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통 다른 분들 볼 때 백조의 호수가 아니라 호수의 백조.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성과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많은 노력들이 있으면 좀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얘기되는 것들이 항공기 수출, 방산의 수출은 이거 대통령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님께서 밖에 나가셔 가지고 이거 들고 가서 판촉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계 정치나 정세, 기싸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부의 지원은 아주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카이는 지금 현재 그 업체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방산에 대한 인식,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서 국방 관련 프로젝트가 그냥 낭비적, 소모적 행위가 아니고 지금 첫 번째는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개발해냄으로써 우리 국가의 군사력이라는 게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면 자명한 거고요. 이게 우리가 하듯이 수출해내서 나라의 국격이나 이런 걸 하고 이것이 산업사회로 이게 전파가 되면서 지금 본 방송 제목에 가장 적합한 첨단 국가의 초석이 되는 거는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방위 산업에 대해 온 국민이 응원과 갈채, 그다음에 정부는 지원, 그다음에 본 방송이 그런 면에서는 기여한 바가 되게 큰 걸로 생각해서 이 본 방송을 기획하시고 저를 불러주신 기획자분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이대월 박사께서. 예, 앞에서 다 좋은 말씀 거시적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한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의 한 30년을 연구 개발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 항공기가 정말 기술이 내 거다. 그 기술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하더라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예를 들어서 선진 항공국으로부터 기술을 받아오면은 이 종속이 돼요. 기술에 대한 종속. 그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절충교육으로 미국으로부터 항공 기술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그 기술의 원천 기술자는 미국이에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지 그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기술 종속되지 않고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수출해야지. 만약에 우리 기술이 종속되면 미국이나 이런 데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수출을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연구 개발을 할 때는 그 EL 문제라는 거 있잖아요.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 거라면 우리는 이 카이가 수출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렇게 거기 승인해 주면 되는데 이게 내 거 아니라면 미국에 가서 아니면 다른 선진국에 가서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 수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기술 종속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술이 좀 부족하면은 사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더라도 가능한 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갖다가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고 그래야지 수출이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수출하려면 지금 어느 나라든지 군용 항공기도 그 가망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 가망 인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역사를 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는 유럽은 100년을 갖다 쭉 흘러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한동안에는 개발한 사람이 가망 인증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경험 많은 연구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리타이어 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을 적재적소에 가망 인증 인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또 앞으로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만든 F-22 전투기가 스텔스 전투기라 그래가지고 뭐 안 보이게 뭐 평양까지 들어가고 안 보이게 무슨 뭐 어느 나라든지 침투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또 지금 그런 걸 잡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어요. 레이더가. 그래서 현재는 뭐 광자 레이더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시설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 가지고 기술을 갖다가 선진항공국들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뒤쫓아가지 말고 우리도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는 선진항공국하고 같은 대열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출을 딱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희망찬 KT1 수출 이야기 나눠주신 네 분을 수고하셨습니다. 시제기 시절 KT1은 훈련기로 적합하지 않다는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수출기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요. KT1의 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기를 넘어 또 다른 항공기로 거듭나는 KT1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